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021년 10월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출간된 림태주 시인의 에세이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림태주 시인의 글을 좋아하실 텐데요. 제가 림태주 시인의 글을 알게 된 건 그분의 책을 통해서가 아니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세상을 떠나는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남기신 편지를 접하게 되었죠. 바로 림태주 시인의 어머니께서 남기신 편지였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하면 이 편지를 접할 수 있기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많이들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편지 글을 읽으며 가슴 저 밑바닥까지 퍼지던 그 짙은 감동은 정말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세상을 떠나며 이런 글을 남겨주신 분의 아들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런 분이 쓰신 글은 과연 어떤 색채와 무게를 지니고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들이 림태주 시인의 책을 찾아보게 했죠. 언어에 대한 통찰과 정성스러움이 참 깊은 저자의 글들은 우리가 흘려 지나칠 수 있는 언어들을 내 삶 속으로 섬세하게 연결시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은 관계의 물리학 이후 3년 만에 출간된 림태주 시인의 신작인데요. 이번 에세이는 문장, 즉 언어의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관계의 물리학이 사람 사이에 작용하는 마음의 중력을 시적 상상력으로 물리학에 빗대어 풀어냈다면 이번 책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는 나를 살피고 타인을 살리는 말들, 수많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언어들을 사유합니다. 최소한의 삶이 최선의 삶이다. 저자는 이 정언을 믿으며 글을 쓰노라 말합니다. 그리고 나만이 쓸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삶의 문장을 꿈꾼다 라고 얘기하죠. 세상에 와서 가장 많은 신세를 지는 마음이라는 정체를 알고 싶다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가장 단순한 삶의 문장들과 마음의 사이를 잇는 보통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에는 말의 빛과 어둠과 열에 관한 글들이 담겨 있다. 별의 말, 꽃의 말, 죽은 것들과 교감한 말이 들어있다. 내가 귀 기울이지 못해 뼈 아팠던 마음의 말도 있고 차마 하지 못한 사이의 언어들도 있다. 좋아서 밑줄 친 말도 있고 너무 아려서 반사해버린 말도 있다. 직업을 가리지 않고 스며들어 별처럼 반짝이는 이를 시인이라고 지칭하듯이 모든 말에도 사랑이며 그리움이며 비탄이며 하는 감정들이 스며들어 있다. 웃음 나고 눈물 나는 것들이 모두 말의 분비물이다. 무언가에 배어들어 섞인 것들은 반드시 결합해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나의 글들은 언어의 화학을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어렵지는 않다. 나는 화학자도 천체 물리학자도 아니기에 일상의 언어로 나긋나긋 자분자분 쓰려고 마음을 기울였다. 물론 내 말이 정답은 아니다. 산다는 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언어로 삶을 정의하는 일이라서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정의를 내렸을 따름이다. 황당하다고 힐난하거나 틀리다고 단정하지 말고 독특하고 색다르다고 받아들여 준다면 기쁘고 안심되고 보람있겠다. 줄긋기는 인간의 오랜 습벽이다. 별들을 가만두지 못하고 줄을 그어 별자리를 만들고 그에 어울리는 신화를 지어낸다. 그뿐인가? 이 개념과 저 개념의 줄을 그어 없던 학문을 만들어내고
진보를 거듭한다. 전 지구인을 랜선으로 연결해 새로운 국경,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낸다. 인생이란 어떤 사람에게 선을 잇고 어떤 언어에 줄을 그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다. 세상에 많고 많은 말들 중에 내가 밑줄을 그은 말들이 나의 언어가 된다. 이 책 안에 쓸모 있는 문장들이 있어서 단 몇 줄이라도 그대의 것이 된다면 나는 메밀꽃처럼 환히 흐드러지겠다. 관계의 말들. 말을 참 맛있고 재미있고 쏙쏙 들어오게 하는 선배가 있었다. 선배랑 이야기하다 보면 홀린 듯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실없는 농담을 하거나 거친 말을 하는 게 아닌데도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선배의 화법에는 남들에게 쉽게 찾기 어려운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었다. 내가 어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말이야. 기가 막히게 재미있더라. 무슨 책인지 궁금하지? 네. 다석이라고 들어봤니? 아니요. 다석은 류영모 선생 호야. 선생 이름은 들어봤지? 네. 다석 선생은 철학자이신데 천문, 지리, 동서양 철학뿐만 아니라 불경과 성경 등 종교학에도 능통한 대석학이셨지. 근데 이분은 한글 사랑이 아주 깊었어. 선생을 기리려고 다석학회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편찬한 책이 다석강이야. 책 내용이 궁금하지? 네. 이분은 1890년생이신데 글쎄 훈민정음 28글자에 만족하지 않고 생경한 글자를 창작해서 쓰시는가 하면 많은 신조어를 만들어 쓰셨대. 옛날 사람인데도 혁신적인 분 같지 않아? 네, 그러네요. 오늘이란 말이 있잖아. 네. 선생은 오늘을 늘이라고 풀이하셨대. 오늘 하루가 항상 영원하다는 의미로. 괴짜 같지 않아? 기발한데요? 굳이 대답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자꾸 질문을 던져서 청자가 화자의 말에 참여하게 하고 대화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또 특이한 점은 시험 때나 암기하고 잊어버렸던 글쓰기의 육하원칙을 화법에 넣어 구사한다는 거였다. 내가 왜 그 두꺼운 책을 읽었겠어? 글쎄요. 잠이 안 와서였어. 저도 잠이 안 올 땐 책을 읽어요. 그렇지? 넌 어디서 읽을 때 책이 잘 들어와? 전 조용한 곳이요. 그리고 아침에 더 잘 읽혀요. 나는 화장실. 거기서 읽으면 내용이 쏙쏙 들어오거든. 그렇기도 하죠. 근데 그 책 읽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 글쎄요. 다음날 철학시험에 떡하니 그 책 내용이 나온 거야. 완전 대박이지. 와, 대박이네요. 한 번은 선배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대학의 학과 사무실로 찾아간 선배가 조교에게 특유의 화법을 구사했다. 선배님, 사정이 있어서요. 제가 아르바이트 자리가 급히 필요한데요. 선배님이라면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도움을 청하려고 왔습니다. 여기서 힌트는 선배님의 방법이다.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게 아니라 넌지시 조교에게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화법은 실제로 사회생활에 요긴하게 쓰인다. 선배가 면접시험을 보러 가서 면접관에게 했던 질문은 밑줄을 쳐둘 만했다. 면접관이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하자 선배는 자기소개를 끝내고 면접관에게 발언권을 얻어 물었단다. 제가 좋아하는 이 회사에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어떤 점이 좋아서 저를 면접 심사까지 부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면접관이 흥미로운 녀석이군 하는 표정으로 선배의 이력서며 필기시험 점수를 다시 한번 훑어보더란다.
선배의 말에 따르면 그런 질문은 프레임을 만드는 질문이라고 한다. 면접관의 머릿속에 이 친구는 좋은 점이 많다는 인상을 무의식 중에 심어주고 그 이유를 면접관 스스로 찾아보게 만드는 질문이라고. 선배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선배는 어떤 책을 읽어왔길래 그렇게 말을 잘하게 됐느냐고. 선배의 동문서답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말은 관계야. 관계의 핵심은 사람이고 나는 내 필요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면서 말해. 말에 사람이 들어있으면 금이고 사람이 빠져있으면 똥이야. 내가 무엇을 말할까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어떤 힘을 부여할까가 우선이야. 자부심, 자존감, 쓸모, 존중받는 느낌, 이런 게 다 힘이거든. 자기에게 힘을 주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당신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친구 H가 죽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라서 도저히 현실 같지 않아서 얼었던 몸이 풀리듯이 서서히 가슴이 아려왔다. 슬픔은 두 갈래의 죄책감으로 흘러들었다. 친구와 자주 함께하지 못했다는 직무유기로 서로의 내면을 꺼내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는 비상적 관계성으로 친구가 내게 남긴 마음의 언어가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추억의 장면이나 각인된 친구의 모습이 아니라 친구의 말이 나는 절실하게 그리웠던 모양이다. 우리가 수없이 나누었을 그 많은 말들 속에서 그를 기억할 만한 단 한 줄의 문장이 없어서 나는 그게 서운하고 서러웠다. 나는 유년기에 주로 어머니와 대화했다. 내가 쓰는 어른의 말은 모두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언어적 유산이 내게는 없다. 불행한 일이다. 나의 어휘와 문체는 어머니의 내면에서 발원했다고 나는 추정한다. 나는 자주 아버지와 불화했다. 불화를 다른 말로 정의하면 언어의 단절이다. 일상에서 쓰는 말 이외에 어떤 내면의 말도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교류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느 날 문득 물음 하나가 떠올랐다. 아버지는 왜 내게 어른의 언어를 물려주지 않았을까? 묻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전하는 인생 철학 같은 것, 그런 삶의 언어들이 왜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없었을까? 그러다 내게 아버지의 언어가 없었듯이 아버지도 당신 아버지의 언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미쳤다. 할아버지의 이른 죽음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갓 20살이 된 아버지는 느닷없는 요고로 당신의 아버지를 여의고 타계한 부친이 일군 사업과 일가와 유산을 책임져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미루어 짐작건대 청년이었던 아버지는 자신에게 던져진 가장이라는 무게에 짓눌렸던 것 같다. 아버지는 불행하게도 어른의 언어를 습득하지 못한 채 가장이 되었고 자식에게 전해줄 삶의 언어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채 생업에 떠밀렸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는 앓미 있다. 이걸 생득적이라고 한다. 철새는 좌표나 내비게이션 없이 바다를 건너 대륙의 한 지점을 향해 비행한다. 바다에서 성장한 연어는 태어난 시원을 찾아 강 상류로 회귀한다. 이 능력은 생득되는 것이다. 감각, 인지력, 본성 같은 것들도 인간이 생득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언어 감각이나 정서 표현이 생득적이라면 내 몸 안에는 유전된 조부모의 언어가 없다. 내가 글을 쓰고 언어에 집착하는 이유가 그 부재에서 오는 결핍을 내 아이들에게는 물려주지 않으려는 안간힘일지도 모른다. 부모가 아이에게 자신의 언어를 남긴다는 것은 본능적이고도 지고한 일이다. 언어의 단절은 정신과 사랑의 단절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를 후손의 모국어이고 정신의 기원이다. 나는 바란다. 아이를 가진 부모가 충분히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 체득할 어른의 말을 부모가 밥 먹듯이 놀듯이 전해주고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풍요롭고 향기로운 말의 세계에서 살게 되기를 바란다고. 부모가 건강한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크나큰 행운이고 축복이다. 아이가 어른의 몸이 되고 어른의 말을 쓸 때까지 곁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 부모가 아이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랑의 모습이라고 나는 믿는다. 사람은 말로 사랑을 시작하고 말로 서약하고 말을 전할 아이를 낳고 말의 세계로 아이를 내보낸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전승해 자신의 말을 만들고 그 말을 지키며 산다. 말의 주인이 죽은 뒤에도 말은 살아서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고 삶의 방향이 된다. 얼마나 유장하고 위대한 생명체인가, 당신과 나의 말들은. 말의 표정. 거리를 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한 공간에서 같이 잠을 자는 사이건 같이 일을 하는 사이건 대개 최악의 상황이 되면 공간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렇게만 해도 얼마간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그런데 사회생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은데 한 공간에서 일을 해야 할 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괴로워진다. 군대는 딱 그런 공간이다.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치울 수가 없다. 전출도 마음대로 안 되니 버티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어느 선임병이 있었다. 그는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찌든 사람이었다. 다른 병사들처럼 나도 그에게 먹잇감이 되었는데 내무반 생활이 죽을 맛이었다. 차라리 야외 훈련을 나가는 게 편할 지경이었다. 괴롭힘을 당하는 후임마다 그에게 대응하는 방식이 달랐다. 휴가를 다녀오면 선물을 갖다 바치는 유형도 있었고 입에 혀처럼 달라붙어 아양을 떠는 유형도 있었다. 내가 그에게 택한 거리두기 방법은 정중한 말투였다. 다른 선임병들에게는 조금씩 장난도 치고 가벼운 농담도 하지만 그에게는 어떤 사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웃음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적대감을 드러내거나 무시하는 표정을 짓지도 않았다. 털끝만큼도 당신에게 내 감정을 내주지 않겠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계급이 올라가고 내가 내무반의 주축이 됐을 때도 그에게 정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그가 제대를 앞둔 때에도 바짝 굶기던 신병처럼 말했다. 친근한 말투나 경계를 푼 말투를 그에게 쓰지 않았다. 그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았을 것이다. 자신이 나에게 아주 정중히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가 제대하는 날까지 말의 거리를 풀지 않았다. 언어를 주고받았을 뿐 그와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나는 그가 무겁게 깨닫기를 바랐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상대가 예의 바르고 존중하는 말을 건네더라도 그건 철저하게 외면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에는 표정이 있고 그 표정은 감정을 투영한다. 말의 표정이 관계의 거리다. 김 병장님 사격훈련 있습니다. 에는 표정이 없다. 김 병장님 사격훈련이지 말입니다. 에는 교감을 확인하는 표정이 있다. 점심 뭐 먹을까와 우리 뭐 먹을까는 다르다. 말의 뉘앙스, 어감은 마음의 표정이고 감정의 거리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감정을 배제한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언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빨리 관계의 거리를 살펴야 한다. 말로 존중하고 말로 칭찬하고 말로 인정하기는 쉽다. 그러나 상대의 마음에 1mm 다가서는 건 달나라가는 궤도를 구하는 공식만큼 어렵다. 마음 한 줌을 얻지 못하면 100마디 아름다운 말이 내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보는 사람. 명재 씨는 시각장애인이다. 우리가 서로 알게 된 지는 꽤 오래되었다. 내가 북촌의 어느 한옥 카페에서 북콘서트를 할 때 그녀를 처음 만났다. 독자 낭독 시간이 있었는데 명지 씨의 남편 석종 씨가 책이 실린 내시 단풍을 낭독하게 되었다. 석종 씨도 시각장애인이다. 나는 석종 씨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단풍을 그 붉은 빛을 어떻게 상상하며 낭독할지 몹시 궁금했다. 그가 단풍을 점자로 번역해서 낭독하는 동안 나는 눈을 감고 들었다. 내가 알고 있는 단풍색보다 그가 상상하는 붉은색이 훨씬 다채롭고 선명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나는 고정된 단풍색에서 벗어나기 힘들지만 그는 그만이 상상해낸 단풍색을 떠올리며 시를 읽었을 테니까. 그렇게 명지 씨 부부와 인연을 맺었고 아주 가끔씩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어울려 만날 기회가 있었다. 인상 깊었던 점이 한 가지 있었다. 명지 씨를 잘 아는 분이 내게 당부했다. 명지 씨랑 이야기할 때 명지 씨를 바라보며 말하라고. 명지 씨가 못 본다고 해서 고개를 돌리고 딴 데를 바라보며 말하면 명지 씨가 알아챌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나는 명지 씨와 이야기할 때 평소보다 더 시선에 주의하며 말하고 귀 기울여 그녀의 말을 듣는다. 또 명지 씨가 데리고 다니는 안내견에 대해서도 몇 가지 주의를 받았다. 녀석이 얼마나 착하고 순하고 영리한지 자꾸 쓰다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안내견이 명지 씨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만지지 말라는 당부였다. 어느 날 명지 씨가 내게 전화를 해왔다. 자신도 책을 쓰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도움을 청하는 전화였다. 나는 부지런히 글을 써서 모으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책이 되려면 주제를 좁힐 필요가 있으니 안내견과 함께 사는 일에 대해 써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며칠 뒤에 명지 씨가 끼적여둔 메모라며 내게 글 하나를 보내왔다. 책을 낼 만한 글솜씨인지 봐달라는 뜻이었는데 글에는 살아감과 삶을 살아냄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는 증거들이 있었다. 늘 함께 걷는 안내견과 늦은 시간 귀가하는 길에 물이 막히고 낙엽으로 수북이 덮여 잘 보이지 않는 맨홀 뚜껑에 굽이 걸리는 것. 혼자 지내던 때 한참 만에 놀러온 친구와 밥을 해먹으려다 내가 먹던 쌀에 벌레가 아주 많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것. 정류장에서 나를 보고 지나치는 버스 두세 대를 잡지 못하고 심지어 지나간지도 모르고 부탁할 사람마저 없어 30-40분 먼저 나왔지만 발을 동동 구르다 결국 약속에 늦어 변명해야 하는 것. 마트에 들어가 도와주실 분이 있는지 초조하게 두리번거리는 시간 같은 것. 자고 일어나 나가려고 씻으려는데 게시판에 붙어있는 단수공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 요리를 만든 다음 사진을 찍어 올리고 싶어서 내 나름대로 각도를 생각해서 여러 장 찍어 지인에게 문자로 보내 잘 나온 걸 골라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는 것. 새 구두를 신고 나간 지 몇 분 만에 인도턱을 발로 확인하다가 처음 신은 구두가 긁히는 것.
비장애인과 연애할 때 데코레이션이 예쁜 오므라이스를 예쁘게 떠먹지 못하고 비빔밥처럼 먹는다며 면박을 들었는데 그나마 그런 사람이라도 헤어졌을 때 몰래 찾아가 멀리서 한 번이라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여러 명이 함께 밥을 먹을 때 생선이 나오면 제대로 발라 먹을 자신은 없고 그렇다고 통째로 들고 먹으며 생선을 이렇게밖에 먹을 방법이 없다고 이해시킬 자신도 없어 차라리 먹기를 포기하는 것. 나는 그녀의 메일을 열어본 뒤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볼 수 있는데도 보지 않았고 쓸 수 있는데도 쓰지 않았고 마음이 있는데도 행동하지 않았다. 명지 씨의 글은 나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명지 씨는 마음까지 보는 눈을 가졌는데 나는 보이는 것마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진심을 알아보는 법. 나의 진심은 무엇으로 진심일까? 너의 정말은 진짜로 참말일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정말이다. 정말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정말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정말 예쁘다고 감탄한다.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강조하고 싶을 때, 믿어달라고 호소할 때, 나는 정말에 악센트를 넣어 말했다. 정말 진심이야, 믿어줘.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할 때도 썼다.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을 때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그게 정말이야? 정말을 넣으면 진심인 것처럼 느껴졌다. 오해가 이해로 바뀌기도 했다. 쉽게 용서받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정말이라는 말을 남발할수록 점점 나의 진심이 뭔지 모르게 되었다. 정말이 없었다면 나의 진심을 살피는데 더 애를 썼을지도 모른다. 이해받고 용서받고 믿음을 얻기 전에 나의 언행을 바르게 다잡는 일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들였을 것이다. 진심이란 말도 홀로 세워놓고 보면 초라해 보인다. 무수한 친절과 예의로 치장된 관계의 말들 속에서 어느 마음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잘 분간되지 않을 때가 많다. 마음은 너무 드러내도 문제고 너무 안 드러내도 문제다. 그래서 진심은 참 까다롭다. 나는 진심이 겉으로 드러난 정황 혹은 정도를 가리켜 진정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람이나 식당이나 물건에 신뢰와 호감을 갖게 된다. 진정성의 농도, 진심이 느껴지는 정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즉, 진심은 일종의 자본이다. 진심의 핵심, 진정성의 유체는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을 양적으로 사용하면 진정성이 된다. 곰탕집이 있다. 뼈를 전기솥에 넣고 서너 시간 고아 맛을 낸 곰탕집이 있고 꼬박 하루 동안 장작불로 고아 맛을 낸 곰탕집이 있다고 하자. 재료가 똑같다면 이 곰탕에 투여된 시간의 차이가 진정성의 농도일 것이다.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만나주지 않는 사람과 바쁘더라도 흔쾌히 시간을 내주는 사람의 차이가 관계의 진정성을 가른다. 시간이야말로 확실한 진심의 지표다. 오늘 생을 마감하는 사람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은 전 재산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가치를 지닌다. 우리 모두는 시간 앞에서 유한한 존재들이다.
내가 가진 시간의 양이 목숨이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고 있다는 말은 내 목숨의 일부를 내주고 있다는 의미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내 목숨이 사용된다. 그래서 인생에서 시간은 어느 것에 더 목숨을 소비하고 사용했느냐의 결과를 말한다. 나는 미워하는 시간보다 사랑하는 시간을, 잊으려 하는 시간보다 그리워하는 시간을 더 늘리려고 한다. 나를 위한 유익과 즐거움을 구매하는데 내 목숨을 지불하려고 한다. 나는 자주 나에게 타이른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으려고 목숨을 분산하지 마라.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내주어라. 그렇게 진실해지고 깊어지기를 원해라. 그래야 목숨이 흩어지지 않고 집약되고 축적된다. 그 집약과 축적의 관계를 사람들은 막역한 사이라거나 베스트 프렌드라거나 단짝이라거나 삼총사 등과 같은 말로 부른다. 정말은 정말일 때만 쓸 수 있다. 정말은 진심일 때만 쓸 수 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에게 1순위로 시간을 내주어야 한다.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지 않는 목숨의 몰입이 있어야 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그에게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나의 진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마음만큼 진짜가 없고 그 시간만큼 정말인 것은 없다. 시간이 진심이다. 마음의 말을 배우는 시간. 가스머라는 외국어가 있다. 필수 과목인데 학교나 학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배우는 모든 언어는 머리가 주관한다. 머리어다. 머리로 기억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말한다. 가스머는 머리로는 이해되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오직 가슴으로만 전해지고 가슴으로만 해석된다. 아빠, 나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 딸아이가 힘이 빠진 목소리로 물었을 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학교는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그러는 데가 아니야. 딸아이의 가슴어를 나는 머리로 들었고 머리어로 말했다. 나는 지금껏 그 말을 두고두고 후회한다. 학교는 빠져도 되는 곳이고 안 가고 싶은 이유가 분명 있었을 텐데 그걸 물어보지 않았다. 내가 회사를 빠지지 않는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듯 학교를 하루 빠진다고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닌데 말이다. 결석하지 않아야 성실한 어린이이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다는 낡고 그릇된 관념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거절의 말을 듣고 또 누군가에게 거절의 말을 할 때마다 섬뜩하다. 거절당하는 일이 어른의 세계의 다반사로 많다. 적어도 아이가 어릴 때만이라도 거절하지 말아야 했다는 자책감. 당연히 된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날 하루 놀이터의 그네도 독차지하게 하고 한산한 놀이공원에서 줄 서지 않고 마음껏 놀이기구를 타고 같이 놀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늦은 저녁에 술 한잔 하자고 친구가 전화를 해왔다. 내가 술을 즐겨 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전화했을 때는 분명 무슨 기난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사람이 고프거나
두통처럼 그리움 같은 게 왔을 테다. 어쩌지 나 퇴근해서 집에 와버렸는데. 사이를 차단하는 말이 내 입에서 먼저 나와버린다. 다시 차려입고 시내로 나가는 게 성가셔서 미리 머리가 계산한 것이다. 가슴으로 들었다면 내 대답이 달라졌을 것이다. 너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거기가 어딘데? 가슴어는 점점 사어가 되어가고 있다. 가슴어가 사라져가는 이유는 서로 자신의 말만 하고 상대의 마음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가슴어란 말하기보다 듣기가 훨씬 중요한 언어다. 가슴어는 일상어와 같은 어휘를 써도 의미가 완전히 다르고 반어법에도 능숙하다. 사랑하는 사람이 메뉴를 고를 때 아무거나 라고 말하면 이는 내가 늘 좋아하는 그것이라는 의미다.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아 괜찮아 하고 말하면 그것은 괜찮지 않아 나 좀 봐줘 라는 뜻이다. 가슴에 못 박히고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이 아려오는 일들이 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생긴다. 가슴과 가슴이 가까운 듯 싶지만 뜨거운 듯 싶지만 철벽 같고 얼음덩어리 같을 때가 있다.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다. 가슴어를 가슴으로 듣지 않으려 할 때. 믿는다는 말에 대하여. 믿는다는 말은 진짜 믿기 어려운 말이다. 예전에 나도 참 많이 쓴 말인데 이 말에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다. 이 좋은 말을 왜 하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실상 이 선량한 말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늘 그렇듯이 본뜻과 달리 왜곡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다. 내가 신입이던 시절에 믿는다는 말을 듣고 야근을 밥 먹듯이 했다. 과장님도 아니고 사장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을 들었으니 신이 날 수밖에.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어서 나는 분발했다. 그 말이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구속하는 말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널 믿는다는 말이 좋았으므로 나 또한 내 아이에게, 내 후배에게 이 말을 서슴없이 했다. 나는 순수하게 믿었던 걸까? 믿었던 마음이 어긋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는 나를 발견했다. 믿는다는 것이 정말 믿는다는 선의의 말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나는 믿는다는 말의 속뜻을 헤아려 보았다. 약속을 지켜라. 기대를 저버리지 마라. 실망시키지 마라. 내 뜻을 거스르지 마라. 기필코 해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이토록 숨막히는 말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젓이 해대고 있었다. 믿음은 기대와 대가의 합작품이다. 주고받음이 있어야 믿음의 호응관계가 성립한다. 믿음을 부여받은 자는 믿음에 부응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믿음을 준 대상에게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을수록 부담감과 압박감도 커진다. 믿음은 함부로 가질 일도 아니고 끝까지 지켜내는 일도 만만치 않다. 믿음의 기원은 어땠을까? 인류는 무엇을 믿었을까? 원래 믿음은 여기에 없는 것, 혹은 성과를 향한 미래의 기대치가 아니었다. 믿음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하는 현재였다. 그래서 천둥을 믿었고 나무를 믿었고 물과 불을 믿었고 별을 믿었고 곰을 믿었고 사람을 믿었고 나를 믿었다. 꽃이 핀 것을 보고 봄이 온 것을 믿었고 낙엽이 진 것을 보고 겨울이 온 것을 믿었다.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것을 보고 아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었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수평선 위로 올라오는 돛배를 보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었다. 믿음이란 있음을 인정하고 지금을 받아들이고 존재함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때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생동했고 충만했고 평화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마음이 쳐들어와 본래 있던 마음을 내쫓았다. 그 이상한 마음은 있는 것을 하찮아하고 오히려 없는 것을 부러워하고 좋아했다. 그 이상한 마음이 욕심이었다. 욕심이 마음자리를 차지하자 마음 안에 있던 천둥과 별과 공과 사람과 내가 쫓겨났다. 믿지 않는 마음이 믿는 마음을 쫓아냈다. 그때부터 신도 나무도 사람도 나의 마음도 믿음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존재, 있는 게 아니라 있다고 믿어야 하는 신앙이 되었다. 그렇게 믿음 자체였던 마음의 시대가 저물었다. 믿음으로 힘을 얻는 자가 생겨났고 믿음은 지배와 복종 관계를 만들어냈다. 믿음이 보이도록 형상을 만들고 이적을 행한 이야기를 만들고 믿고 지켜야 할 말들을 경전에 기록해 퍼뜨렸다. 믿음은 스스로 전지전능해졌다. 오늘날 인간들은 문자로 세워진 것만 믿는다. 교과서에 쓰인 대로 암기하고 집도 땅도 계약서로 주고받고 법전에 따라 죄의 유무를 따진다.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나 말이나 사랑을 뜻하지 않는다. 너를 믿는다는 말은 너를 확인할 수 있게 수치로, 문서로 결과를 증명하라는 말이다. 탐욕의 언어로 믿음을 정의하지 말자. 믿는 마음을 더럽히지 말자.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다. 나의 유익과 기대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자신을 올가매게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은 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일이다. 나의 욕심을 잠그는 일이다. 너를 믿는다는 말은 내 마음을 단단히 지켜내겠다는 각오다. 나를 끝까지 믿는 나에 대한 확신이다. 마음보다 말이 앞설 때 내 뒤에서 걷지 마라. 난 그대를 이끌고 싶지 않다. 내 앞에서 걷지 마라. 난 그대를 따르고 싶지 않다. 다만 내 옆에서 걸으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잠언시의 출처는 인디언 유트족이다. 나는 이 시를 가끔씩 되뇌어 보곤 한다. 유트족이 말하는 그대는 자신의 영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상이나 힘일 수도 있다. 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말이 나보다 빠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나쁜 말이 퍼지고 한참 뒤에 온 진실의 말이 겨우 오해를 풀어주기도 한다. 나의 말이 나를 앞서거나 나보다 뒤처지지 않고 나와 나란히 걸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말하는 것들이 바로 나였으면 좋겠는데,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 습관적인 말이나 표현이 있다. 나는 그것을 유심히 살핀다.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이라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때가 많다. 사람들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말할 때조차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은연중에 드러낸다. 비가 내리는 것을 두고도 각기 다르게 말한다.
식물들이 좋아하겠네.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겠군. 길 막히기 전에 서둘러 퇴근해야지. 정황에 따라 저마다 드러내는 욕망과 정서가 다르다. 객관적인 사실을 말할 때도 무심코 자신의 욕구를 투영하고 심리 상태를 고백하고 바라는 바를 예언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는 아는데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심하다. 말은 성격이 급하다. 마음을 채 정하기도 전에 뛰쳐나간다. 내 기분이나 감정을 나보다 더 빨리 알아차리고 입 밖으로 튀어나와 버린다. 그뿐인가? 상대방의 기분이나 생각을 눈치 빠르게 알아채고 선수치고 나간다.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발설되는 통제불능의 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얼마나 헛헛하고 부질없는 공감과 리액션의 말들이 난무하는가. 가슴보다 말의 속도가 더 빠를 때 말에게 경고해야 한다. 너무 빨리 달리지 마라. 너의 영혼이 뒤처질 수 있으니. 나는 이 잠언에 덧붙여 나의 말에게 타이른다. 너무 빨리 말하지 마라. 뒤늦게 도착한 너의 영혼이 진짜 할 말을 잊게 될 수 있으니. 활짝활짝하기를. 식물에게 이사는 매우 큰 사건이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시간이다. 사람에게도 이사는 단순히 집을 바꾸고 거주지를 옮기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새롭고 낯선 환경에 유입되는 이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특히 식물은 이주에서 한동안 삶과 죽음의 고비를 맞는다. 그 목숨의 경계를 가르는 것이 활착이다. 뿌리를 잘 내리면 살고 실패하면 죽는다. 나는 이 활착이라는 말이 활짝과 매우 닮았다는 생각을 한다. 가슴을 활짝 펴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가슴은 날개가 아닌데도 왜 활짝 펴라고 할까? 가슴을 펴야 마음의 주름도 펴진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마음이 누군가의 가슴 안에 들어가 활착하면 사랑이 된다. 활착하려면 그곳이 해가 잘 들고 수분이 적당하고 흙이 건강해야 한다. 활짝 펴야 하는 것이 가슴뿐일까? 우산도 그렇고 낙하산도 그렇다. 활짝 펴지지 않으면 비를 막아낼 수 없고 안전하게 착지할 수 없다. 마음을 활짝 펴지 못하면 나로 살기가 힘들고 점점 그늘지게 된다. 헝클어지고 쪼그라든 상태로 마음을 방치하면 시름시름 앓게 된다. 왜 그러고 있어? 너답지 않게. 쫄지 말고 가슴 좀 펴봐. 친구가 술잔을 기울이다가 내게 응원과 위로를 섞어 말한다. 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아서 두려운가 봐. 자꾸 웅크리게 되네. 그렇다고 두려울 게 뭐야? 원하는 걸 얻으려면 또 그만큼 대가가 따르니까.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게도 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 사람 사는 게 그런 건데. 그러게 원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떳떳하게 펼 수 없다는 게 슬프지 않아? 친구가 한동안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다가 내게 물었다. 네가 원하는 게 혹시 너한테 정말 없는 거야? 순간 나는 술이 깼다. 내게 없는 것을 욕망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욕망해라.
이미 충분한데도 더 가지려고 욕심내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는 충고 같았다. 생각해보니 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것처럼 탐냈다. 젊을 때는 젊음을 바라지 않았고, 건강할 때는 건강을 바라지 않았고, 행복할 때는 행복을 바라지 않아서 내가 가진 것으로 느끼지 않았다. 불만족과 결핍은 내가 가지지 못해서 얻은 불행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지 못해서 만든 불행이었다. 경제학에 결별점이라는 개념이 있다. 소유가 늘고 부유해질수록 행복지수가 상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결별점에 이르면 소유량이 늘어도 행복감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 결별점은 말한다. 행복이나 불행을 느끼는 감정이 우리의 절대적인 상태에 달려있지 않다고.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자신이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말이다. 가슴을 펴려면 기억해야 한다. 낙하산은 하늘을 날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상에 무사히 내려서기 위해서 펴는 것이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욕망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속 떠 있을 수는 없다. 낙하산을 펴고 지상으로 뛰어내려야 인간의 실존적 삶이 시작된다. 현실에 활착해야 건강하게 욕망할 수 있다. 삶이 그를 만드는 순간, 시험 공부를 핑계로 가끔씩 친구의 원룸에 갔다. 친구와 나는 죽이 잘 맞았다. 정서도 비슷했고 책을 좋아하는 점도 같아서 이야기가 잘 통했다. 우린 이성에 대해서, 헤르만 헤세 데미안의 아브락사스에 대해서, 요절한 천재 시인에 대해서 밤늦도록 이야기하곤 했다. 그때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은 흐릿하지만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나는 게 있다. 친구가 밤참으로 라면을 끓여주곤 했는데 내가 기억하는 건 그때 코를 박고 먹었던 기막힌 라면 맛이 아니다. 라면을 끓이면 냄비째 가져와서 상 가운데 올려두고 다투어 먹는 게 맛인데 친구는 그러지 않았다. 국그릇 2개에 라면을 나눠 담고 작은 그릇에 김치를 담아 정갈하게 소반에 올려놓았다. 나는 그게 친구의 깔끔한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 설거지거리가 느는데 귀찮지 않아? 편하게 먹으면 될 텐데. 친구가 씩 웃으며 답했다.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엄마가 독립생활을 허락하면서 당부한 게 있다고. 혼자 지내더라도 대충 차려서 허기를 때우듯이 먹지 말거라. 밥 한 끼를 먹더라도 격식을 갖춰서 품위 있게 먹어라. 그게 내 삶에 대한 예의다. 네가 내 자신을 모셔라. 나는 지금도 친구 어머니가 당부했다던 그 말의 기품을 잊지 못한다.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나도 애쓴다. 사람들은 남 앞에는 애지중지 아끼는 그릇을 내놓고 정작 자신에게는 가장 허름한 접시를 내놓는다. 자신이 스스로를 아무렇게나 취급하면서 남들이 자신을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이상한 일이다. 라면을 먹고 나서 고마운 마음에 내가 설거지를 할라치면 친구는 나를 말렸다. 설거지도 꼭 자신이 했다. 내가 너무하다고 타박하면 넌 손님이잖아 하고 어물쩍 넘겼다. 우리 사이에 손님이라니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나도 설거지하는 거 싫어. 설거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싫어서 내가 하는 거야. 뭐? 싫어서 한다고?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이라고 좋아하겠어? 싫은 일을 남이 자꾸 해줘 버릇하면 내가 그걸 은근히 바라게 될 거 아냐. 그러면 그 일이 점점 더 싫어질 게 뻔하고. 그것도 어머니한테 배운 거야? 엄마 자식인데 어련하겠어. 하. 생활은 의식의 표면이고 삶의 깊이를 반영한다.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이고 이성과 감성을 결합하는 지점이다. 생활은 속일 수 없는 그 사람의 진실이다. 나는 친구에게서 라면을 얻어먹으며 글을 쓰는 마음, 글쓰기의 자세를 배웠다. 모든 글에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스며 있고 삶의 태도는 생활에서 온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글이 쓰이길 기대하면 안 된다. 남에게 싫은 것을 떠넘기고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삶의 문장이 쓰이기를 기대하는 건 슬픈 일이다. 자신이 산 만큼만 쓴다. 진실한 글을 쓰고 싶다면 내가 복무하고 있는 생활의 감각을 무디게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아름다운 글은 설거지를 하는 일 같은 것, 스스로를 아끼는 자존 같은 것,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 같은 것에서 나온다. 나는 그렇게 믿으며 쓴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심을 담은 가장 단순한 삶의 문장들과 마음의 사이를 잇는 보통의 언어를 향한 작가의 애틋함이 오롯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사제였습니다.